조선 팔도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을 꼽으라면 단연 이곳 바닷가 마을이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 바다에 나가면 파도에 휩쓸려 죽기 일쑤요. 농사를 지으려 해도 흙이라곤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지붕에 구멍이 뚫려 밤이면 별이 보이고 겨울이면 눈이 들이치는 집에 복순이 살고 있었다. 마흔이 넘도록 자식 하나 없이 과부로 살아온 그녀를 마을 사람들은 저주받은 년이라 부르며 멀리했다. 하지만 복순은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그녀에게 삶이란 그저 숨을 쉬고 배고픔을 견디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동지 섣달, 살을 애듯 차가운 칼바람이 불던 밤이었다. 춥다. 복수는 얇은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그날 낮에 캔뿌리 하나가 오늘 식량의 전부였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을 때였다. 깽, 깽,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한, 아주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반복되었다. 깽, 깽, 깽.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배고픔보다 더한 굶주림, 무언가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그녀를 이끌었다. 집신을 신고 밖으로 나가자. 날카로운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다. 누구 없소.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야.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복수는 더듬더듬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마을 뒤편, 바위 틈새였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이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오물 더미 위에서 작고 하얀 덩어리가 떨고 있었다. 어머나, 보롱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칠은 굶은 듯 앙상하게 마른 강아지였다. 온몸은 오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털은 얼어붙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다리 하나는 부러진 듯 기괴하게 꺾여 있었다. 놈은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누. 복수는 망설임 없이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려 품속 깊숙이 넣었지만 강아지는 숨을 헐떡이며 금방이라도 눈을 감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굴뚝 옆에 불을 피우고 강아지를 가까이 두었다. 그리고 자신의 몇 안 되는 솜저고리를 찢어 놈의 몸을 감쌌다.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 복수는 강아지의 털에 묻은 오물을 따뜻한 물로 닦아내기 시작했다. 닦아내도 끝이 없었다. 놈의 몸에 남은 상처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누군가 몽둥이로 마구 때린 흔적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강아지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었다. 복수는 콩뿌리를 씹어 즙을 낸 뒤 강아지의 입에 넣어주었다. 할짝, 할짝, 아주 작게 혀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40년 평생 남에게 무언가 준 적도 받을 적도 없던 그녀였다. 그런데 이 작은 생명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복순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 야, 복순아. 그 병든 개는 왜 주워왔어? 안 그래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판에. 이웃에 사는 박씨가 혀를 참자며 소리쳤다. 맞아. 그거 병 옮으면 어쩌려고 그래. 당장 내다 버려. 사람들은 복순을 비난했다. 하지만 복순은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척 강아지를 품에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 따뜻한 아랫목에서 강아지가 눈을 떴다. 놈의 눈은 맑고 깊은 검은색이었다. 맑은 눈망울이 복순을 바라보았다. 그래, 이제 괜찮아. 이제 내가 지켜줄게. 복순은 강아지에게 복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내 인생에도
복이 좀 들어오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당장 복순의 곳간은 비어 있었다. 복순은 자신의 몫인 탐뿌리를 복이와 나눠 먹었다. 복순의 배에서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웃었다. 품속에서 곤히 잠든 복이의 숨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눈보라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복순의 작은 초가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과연 이 가난한 과부와 죽어가던 강아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복순은 보기를 꽉 끌어안으며 처음으로 행복한 꿈을 꾸며 잠이 들었다. 동네 어귀에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복순의 집 마당은 여전히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간밤에 내린 눈이 처마 끝에 고드름으로 매달려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복순은 밤새 뜬 눈으로 아랫목의 강아지 보기를 살폈다. 다행히 보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차츰 기운을 차리는 듯했다. 보기야, 조금만 더 견디자. 내 어떻게든 너를 살릴 터이니. 복수는 깨진 바가지에 담긴 찬물을 손가락에 적셔 보기의 입가에 대주었다. 놈은 본능적으로 혀를 내밀어 물기를 핥았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 복순의 가슴은 형징운영할 수 없는 벅참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사정없는 현실이 문 밖에서 고함을 지르며 찾아왔다. 이봐, 복순이. 자네 제정신인가? 거칠게 문이 열리며 마을 과부들의 우두머리 격인 최씨 할멈이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입방아 맺기 좋아하는 동네 아낙 둘이 비죽비죽 웃으며 따라붙었다. 아니, 사람이 먹을 쌀 한 톨 없는 판국에 어디서 저런 더러운 짐승을 들여놓은 게야. 그것도 다 죽어가는 놈을. 최씨 할멈의 시선이 아랫목에 누워있는 보기에게 꽂혔다. 보기는 낯선 이들의 목소리에 겁을 먹었는지 몸을 부르르 떨며 복순의 품으로 파고들려 했다. 할멈,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어찌 외면합니까? 목숨은 다 귀한 법인데 귀하긴 뭐가 귀해. 자네가 그 개를 키우면 우리 마을에 부정이 탄단 말이야. 안 그래도 올해 흉년이라 마을 곳간이 비었는데 저런 짐승이 집안에 있으면 산신령님이 노하신다고 아낙 하나가 거들었다. 맞아요. 복순 언니. 안 그래도 언니 팔자가 새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일찍 보냈다는데 저런 피 묻은 개까지 들여오면 마을에 전염병이라도 돌면 어쩔 거야. 당장 내다 버려요.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팔자 센 년이라 불리며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지만 지금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이 작은 생명만큼은 내주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을에 피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제 밥그릇을 쪼개서 먹일 테니 제발 가만두세요. 복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평소 같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훔쳤을 그녀의 변화에 아낙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퀴, 마음대로 해보라고. 나중에 굶어 죽겠다고. 동네 구걸하러 다니기만 해봐라. 그때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최씨 할멈은 침을 퀨뱉으며 방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복수는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렸다. 그 눈물 한 방울이 보기의 이마에 닿았다. 그때였다. 잠든 줄 알았던 보기가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젯밤 보았던 그 기이한 푸른 빛은 아니었지만 놈의 눈동자는 여느 강아지와 달리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깊고 맑았다. 보기는 복순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거친 혀로 할짝할짝 닦아내기 시작했다. 보기야, 너도 내가 불쌍하니. 복순은 놈을 꼭 껴안았다. 비록 털은 거칠고 냄새가 났지만 놈의 심장 박동은
복순의 가슴에 전달되어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에는 더 큰 시련이 닥쳤다. 겨울 가뭄이 심해지면서 마을의 유일한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바닷가 마을에서 물은 곧 생명줄이었다. 사람들의 예민함은 극에 달했고 그 화살은 다시 복순에게 향했다. 이게 다 그게 때문이야. 부정한 짐승을 들여놓으니 물줄기가 마른 거 아니냐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복순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왔다. 복순은 겁이 났다. 정말로 나 때문에, 아니 보기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온 것일까. 하지만 보기는 달랐다. 놈은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매일 아침 복순이 산으로 땔감을 구하러 갈 때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어느 날 오후 복순이 지친 몸을 이끌고 산 중턱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보기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보기야, 어디가? 다리도 불편한 놈이. 복순은 놀라 놈을 쫓아갔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마을 사람들조차 잘 가지 않는 험준한 바위 계곡이었다. 그곳에서 보기는 앞발로 땅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다. 왜 그러니? 거기에 뭐가 있어? 복순이 다가가 보기를 말리려던 순간 놈이 파헤친 흙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흙을 털어내자 그것은 손가락 굵기만한 기이한 뿔이었다. 향긋하고도 쌉싸름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이건 산삼. 복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비록 대단한 영물은 아닐지라도 시장에 내다 팔면 쌀 몇 가마니는 좋게 얻을 수 있는 귀한 약초였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복순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걸로 배고픔을 달래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품에 넣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을 사람들의 욕설보다 보기에게 먹일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먼저 떠올랐다. 그날 밤 복순은 시장에 몰래 다녀와 쌀반 말과 뼈다귀 몇 개를 사왔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방 안에서 솥을 걸고 죽을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자 보기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기뻐했다. 보기야, 고맙다. 네가 우리 집 복덩이구나. 복순은 따뜻한 죽을 보기의 그릇에 듬뿍 담아주었다. 놈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복순은 처음으로 배고픔을 잊었다. 그러나 행복은 짧았다. 복순이 산삼을 캐서 쌀을 사왔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에 퍼졌고 시기심에 눈이 먼 마을 이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만 것이다. 복순의 초가집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을 이장 최태석은 숯검댕 같은 눈썹을 휘날리며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섰다. 그 뒤로 몽둥이를 든 장정셋이 복순의 허름한 부엌문을 발로 차며 위협했다. 이 천한년이 어디서 감히 마을의 기운을 훔치고 도둑질까지 해. 최 이장의 불호령에 복순은 보기를 품에 꼭 안은 채 방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가슴이 방망이질 쳤지만 이상하게도 품 안의 보기는 평소와 달랐다. 겁에 질려 떨던 어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놈의 몸에서는 기묘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장 어른, 도둑질이라니요. 저는 그저 산에서 떨어진 뿌리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찌 마을의 것이옵니까? 복순이 용기를 내어 외쳤으나 최 이장은 코웃음을 쳤다. 닥치지 못할까? 이 마을 산천초목은 다 이 마을의 것이요. 내 허락 없이는 돌멩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내년이 산삼을 캐서 쌀을 사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당장 남은 돈과 그 부정한 짐승을 내놓아라. 최 이장의 목적은 명확했다. 가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희생양으로 복순을 삼아 공포 정치를 펼치는 동시에 그녀가 캐온 산삼의 대가를 갈취하려는 속셈이었다.
이 아이는 못 드립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복순이 보기를 감싸며 바닥에 엎드렸다. 장정 하나가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다. 인연이 입만 살아가지고 죽어봐라. 몽둥이가 복순의 어깨를 향해 내리꽂히려는 찰나였다. 크르르르.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복순의 품속에서 보기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놈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강아지의 깽깽거림이 아니었다.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고 위험 있는 짐승의 포효였다. 동시에 보기의 눈이 새파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 눈빛과 마주친 장정은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떨어뜨렸다. 사람 살려. 개눈가리. 장정들은 뒷걸음질 쳤다. 최 이장 역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체면 때문에 차마 도망치지는 못했다. 이 괴물 같은 짐승. 역시 부정한 년이 요물을 키우고 있었구나. 얘들아, 불을 가져와라. 이 집 구석을 통째로 태워버려야겠다. 최 이장의 악에 바친 고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다들 겁에 질린 눈으로 복순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보기가 복순의 품을 빠져나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놈의 걸음걸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백이 서려 있었다. 보기는 하늘을 향해 한 번 크게 짖더니 갑자기 마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 아래를 앞발로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저놈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보기는 흙을 파헤치다 말고 이장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리고 다시 땅을 팠다. 무언가 절박한 몸짓이었다. 복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보기가 무언가를 알리려 한다는 것을. 잠깐만요. 보기가 땅속에 무언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복순의 외침에 최 이장은 비웃었다. 미친년, 걔가 하는 짓을 믿으라고. 당장 저놈의 목을. 그때 보기가 파헤치던 구멍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축축한 흙이 튀어올랐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흙 사이로 맑은 물줄기가 솟구치기 시작했다. 물이다. 물이야. 누군가 소리쳤다. 가뭄으로 바짝 말라 비틀어졌던 마을에, 그것도 가장 척박하다는 복순의 집 마당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솟구치는 물을 만졌다. 세상에, 이 차가운 기운, 이건 그냥 물이 아니야. 수맥이 터진 거야.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최 이장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몽둥이를 들었던 장정들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보기는 물줄기 옆에 앉아 차분하게 자신의 발을 핥았다. 놈의 눈에 감돌던 푸른 빛은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순한 눈망울로 돌아와 있었다. 이장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복순이가 산신의 저주를 부른 게 아니라 복을 불러온 것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최 이장을 향했다. 최 이장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헛기침만 내뱉었다. 이건 우연일 뿐이야.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최 이장은 도망치듯 마당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마을 사람들은 복순에게 다가와 사과를 건넸다. 복순이 미안하네. 우리가 잠시 눈이 멀었어. 이 귀한 물을 우리도 좀 나눴어도 되겠나? 복순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요. 마을 물인데 같이 써야지요. 다 보기가 찾아준 것이니 보기에게 고맙다고 해주세요. 그날 이후 복순의 집 앞에는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사람들은 물을 가져가는 대신 보리 한 줌, 감자 한 알씩을 복순의 마당에 놓고 갔다. 복순의 곳간이 처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기는 더 이상 더러운 짐승이 아니었다. 마을 아이들은 보기를 복신부신님이라 부르며 맛있는 고기 조각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뒤로 복수는 보았다. 보기가 가끔 산 너머 먼 바다를 향해 서글픈 눈으로 울부짖는 것을, 그리고 복순의 집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은밀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 이장의 집사가 어두운 그늘 속에서 중얼거렸다. 단순한 개가 아니야. 저놈의 눈빛, 한양의 귀한 분이 찾으시던 그 영물이 분명해. 복순의 집마당에 터져나온 물줄기는 마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메말랐던 논바닥에 다시 물이 차오르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복순의 집 담장 너머에는 그 행운을 시기하고 탐내는 검은 눈동자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 사각, 사각, 낙엽 밟는 소리조차 죽인 채 검은 복면을 쓴 괴한 셋이 담장을 넘었다. 그들의 손에는 예리한 칼날과 굵은 밧줄이 들려 있었다. 최 이장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었다. 그 개만 잡아오면 된다. 죽이지는 말고 확실하게 묶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나직하게 명령했다. 그들은 보기가 웅크리고 있을 마루 밑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갔다. 방 안에서는 고단한 하루를 마친 복순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평소라면 낯선 이의 발소리에 지저대야 할 보기가 너무나 조용했다. 괴한들이 마루 밑을 들여다보려는 찰나 갑자기 등 뒤에서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크르르르. 어둠 속에서 낮게 깔리는 짐승의 경고음. 그것은 보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압도적인 무언가의 숨결이었다. 누구냐? 괴한 하나가 겁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집채만 한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커다란 황금빛 안광이 안개처럼 타올랐다. 호랑이다. 괴한의 비명이 채 터져 나오기도 전이었다. 거대한 앞발이 공기를 가르며 휘둘러졌다. 으악! 괴한들은 비명과 함께 마당 구석으로 나동그라졌다. 산에서 내려온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복순의 집 마당을 점거하고 있었다. 놈은 복순의 방문을 등지고 서서 마치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괴한들을 노려보았다. 잠결에 비명을 들은 복순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누구세요? 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복순은 얼어붙고 말았다. 눈앞에는 거대한 호랑이가 서 있었고 마당 저편에는 웬 사내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마루 밑에서 기어 나온 보기가 호랑이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다. 보기는 겁을 내기는커녕 꼬리를 살랑거리며 호랑이의 거친 앞발에 머리를 비벼댔다. 보기야, 너 설마. 호랑이는 복순을 향해 한 번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쓰러진 괴한들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괴한들의 옷자락을 물어 담장 밖으로 거칠게 내던져 버렸다. 상황이 정리되자 호랑이는 복순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무시무시한 맹수의 눈에 서린 것은 살기가 아니라 묘한 안도감과 감사의 빛이었다. 어머나, 설마 내가 보기의 어미니?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호랑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까닥이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보기는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향해 한참 동안 짖다가 다시 복순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복순은 깨달았다. 보기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산신의 혈통을 이어받았거나 혹은 영험한 기운을 가진 산의 아이였던 것이다. 그리고 보기를 살려준 대가로 산의 주인이 직접 이 초라한 집을 지켜주러 온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뒤집어졌다. 이장댁 머슴들이 밤새 산짐승에게 당해 실려갔대.
세상에, 복순이네 마당에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 있다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복순을 두려움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최 이장은 자신의 수아들이 당했다는 소식에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못했다. 산신령이 복순을 굽어 살피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감히 누구도 그녀를 해치려 들지 못했다. 평화가 찾아온 듯 했지만 복순의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보기가 자랄수록 놈의 기운은 점점 더 강해졌고 이제는 평범한 강아지의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늠름해졌다. 보기야, 넌 언젠가 저 산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니? 복순은 보기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보기는 대답 대신 복순의 손바닥을 정성스럽게 핥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화려한 행차가 마을 어귀에 멈춰섰다. 비단 옷을 입은 관원들이 복순의 집 앞을 가로막았다. 이곳에 영험한 기운을 가진 신견쉔이 있다고 들었다. 주상전하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그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야겠다. 최 이장이 이번에는 관할을 움직인 것이었다. 자신의 힘으로 가질 수 없다면 아예 빼앗아버리겠다는 심산이었다. 복순은 보기를 뒤로 숨기며 외쳤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 가족입니다.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원들은 냉정하게 칼을 뽑아들었다. 어명이시다. 거역하는 자는 반역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늘을 찢는 듯한 낙뢰와 함께 솟구친 물기둥은 마당을 가득 메웠다. 비단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한양의 관원들은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광경에 넋을 잃고 뒤로 나자빠졌다. 이게 무슨 변괴냐. 우물이 하늘로 솟구치다니. 관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하지만 복순만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줄기 한가운데서 눈부신 금빛에 휩싸인 보기를 보았다. 보기의 등 뒤로 피어오른 환영은 신성한 기운을 내뿜는 해태의 형상이었다. 놈의 맑았던 눈동자는 이제 온 세상의 시시비비를 가려낼 듯 엄숙하고 깊은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보기는 공중에 떠오른 채 복순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무서운 맹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려준 은인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에 가까웠다. 보기야, 너 정말로 하늘의 아이였구나. 복순은 쏟아지는 물줄기에 온몸이 젖는 줄도 모르고 보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 물기둥이 서서히 잦아들며 보기가 다시 땅으로 내려앉았다. 금빛 환영은 사라졌지만 보기의 몸은 이전보다 2배는 더 커져 있었고 이마에는 작고 단단한 뿔 하나가 솟아나 있었다. 정신을 차린 관원. 우두머리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해태다. 전설 속의 영물이 이 비천한 과부의 집에 있었다니. 얘들아, 어서 포위해라. 저놈만 한양으로 가져가면 우리 모두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욕심의 눈이 먼 관원들이 다시 칼을 빼들고 다가왔다. 그들은 보기가 보여준 신통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황금 같은 기회에 눈이 멀어 있었다. 하지만 보기는 짖지 않았다. 그저 앞발을 한 번 크게 내디뎠을 뿐이다. 쿠구구구. 순간 땅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관원들이 딛고 있던 마당의 흙바닥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더니 그들의 발목을 잡아 끌었다. 으악, 발이 안 빠진다. 땅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해. 관원들은 허우적거리며 바닥에 처박혔다. 그들이 휘두른 칼날은 허공을 갈랐고 무거운 갑옷은 오히려 그들을 흙 속에 더 깊이 파묻히게 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보기는 조용히 복순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옷자락을 물었다. 그리고는 담장 너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최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경악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다. 보기는 최 이장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놈의 눈에 서린 푸른 빛이
최 이장의 가슴팍을 꿰뚫는 듯했다. 아, 내 눈,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최 이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평생 남을 등쳐먹고 욕심을 부려온 그의 죄업이 해태의 안광에 닿아 심판을 받은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공포와 함께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보기는 이제 다시 복순을 바라보았다. 놈은 복순의 손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핥았다. 그 따뜻한 감촉이 복순의 심장까지 전달되었다. 복이야, 가야 하는 거지.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작은 마을, 이 초라한 초가집은 이제 이 거대한 영물을 품기엔 너무나 좁아졌다는 것을. 보기는 슬픈 눈으로 한번 짓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놈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고 마른 풀들이 살아났다. 복이야, 복이야. 복수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놈의 뒤를 쫓아 달려갔다. 하지만 복이의 속도는 인간이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놈은 순식간에 산 정상에 올라 멈춰섰다. 산 정상에서 복이는 마을을 향해 크게 포효했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져 온 마을의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고 맑은 정기를 가득 채웠다. 그 포효를 끝으로 복이는 구름 속으로 뛰어올라 자취를 감췄다. 복수는 산 아래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잘 가거라, 내 아들아. 꼭 행복해야 한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물물은 단합 한 번도 마르지 않았고 농사 짓는 땅마다 풍년이 들었다. 최 이장은 그날 이후 정신을 놓아버렸고 관원들은 겁에 질려 한양으로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복순을 천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대접했다. 복순은 보기가 찾아준 우물 곁에 작은 제단을 차리고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올렸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복수는 예전처럼 혼자 방 안에 앉아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문득 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갱, 갱. 복순의 심장이 ඈ는 듯했다. 그녀는 버선발로 문을 열어 젖혔다. 보기가 떠나간 지 사흘. 밤낮을 복수는 산자락 끝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대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따뜻한 밥사발을 건넸다. 복순이 이제 그만 들어오게. 그 영물은 하늘의 뜻을 다하고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니 자네도 이제 자네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복수는 대답 대신 먼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만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전함은 그 어떤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다. 1년 전 보기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천지는 온통 하얀 눈가루로 덮여 있었다. 복수는 아랫목에 누워 보기에 온기가 남아있던 낡은 솜저고리를 만지작거리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갱, 갱, 갱. 환청일까. 꿈속에서 들리던 그 가녀린 울음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복수는 번쩍 눈을 떴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버선발로 문을 박차고 나갔다. 마당 한가운데 달빛을 등지고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1년 사이 몰라보게 늠름해진, 아니 이제는 영물의 기계가 완연한 해태의 모습, 바로 복이었다. 복이의 몸 주위로는 은은한 금빛 안개가 감돌고 있었고 놈의 등 위에는 하얀 눈 대신 따뜻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복이야, 너 정말 복이니? 복순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가려 하자 복이는 인자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낮게 숙였다. 그리고 놈의 입에 물려있던 비단 보따리를 복순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보따리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스스로 스르르 풀렸다. 그 안에는 황금이나 보석이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분홍빛 뺨을 가진 갓난 아기가 새근사근 잠들어 있었다. 아기의 이마에는 보기의 것과 닮은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박혀 있었고, 아이를 감싼 비단천에는 천명이 머무는 아이라는 글자가 금실로 수놓아져 있었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다. 아기는 복순의 품에 안기자마자 마치 제 어머니를 만난 듯 배시시 웃으며 그녀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는 거니? 보기는 대답 대신 복순의 손등을 마지막으로 정성스럽게 핥았다. 놈의 눈에는 이제 당신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보기는 하늘을 향해 길고 장엄하게 포효했다. 그 소리에 마을의 모든 개가 일제히 엎드려 경배를 표했고, 산속의 맹수들은 숨을 죽였다. 이윽고 보기는 눈부신 빛의 갈기를 휘날리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다. 눈보라를 뚫고 구름 너머로 사라지는 놈의 뒷모습은 한 폭의 신비로운 그림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의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퍼지자 마을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복순이가 아기를 얻었대. 혜태님이 보물 보따리에 담아다 주셨다더군. 세상에, 이건 정말 산신령님이 내리신 복이야. 사람들은 앞다투어 미역과 쌀을 들고 복순의 집을 찾았다. 이제 복순은 더 이상 저주받은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늘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되었다. 복순은 아기의 이름을 천복, 텐후이라 지었다. 하늘이 내린 복이라는 뜻이었다. 신기하게도 천복이가 태어난 이후로 마을에는 전례 없는 풍요가 찾아왔다. 물은 더 맑아졌고 바다에 나간 어부들은 그물 가득 황금빛 조기를 실어왔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10년이 지났다. 천복이는 마을에서 가장 영특하고 건장한 소년으로 자라났다. 아이는 한 번 본 글은 잊지 않았고 산짐승들과 대화를 나누는 기이한 재주를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천복이는 복순을 향한 효심이 지극했다. 어느 날 천복이가 산에서 약초를 캐오며 복순에게 물었다. 어머니, 저를 데려다준 그 푸른 눈의 강아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복순은 마당 구석, 보기가 물을 찾아주었던 그 우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보기는 떠난 게 아니란다. 저 우물물 속에, 네가 걷는 산길 속에,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따뜻한 밥상 속에 늘 함께 있단다. 그 순간 평화롭던 마을 어귀에 한 무리의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한양에서 내려온 왕의 직인이 찍힌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이 마을에 혜태의 점을 가진 아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주상 전하께서 위독하시니 성군센준의 기운을 타고난 그 아이를 궁으로 압송하라. 관원들의 서슬퍼런 외침에 평화롭던 마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복순은 천복이의 손을 꽉 잡았다.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파도가 다시금 이 작은 초가집을 덮쳐오고 있었다. 마을 어귀는 순식간에 신비로운 정적으로 가득 찼다. 천복이를 압송하려던 관군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을 잃었다. 황금빛 갑옷을 입은 듯 찬란한 털을 휘날리며 구름 위를 걷는 혜태, 그리고 그 뒤를 호위하는 수백 마리의 호랑이 떼. 그것은 일개 관군이 감당할 수 있는 풍경이 아니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냐. 산천 초목이 요동을 치는구나. 우두머리 관원이 칼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다. 보기는 마당 한가운데에 사뿐히 내려앉아 천복이와 복순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놈의 푸른 눈동자가 관원들을 훑자 그들의 몸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눌린 듯 굳어버렸다. 보기는 짖지 않았다. 그저 앞발을 들어 땅을 한번 크게 내디뎠을 뿐이다. 그러자 우물에서 솟구쳤던 물줄기가 하늘로 흩어지더니 맑은 이슬비가 되어 마을 전체에 내리기 시작했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 비를 맞은 관군들의 얼굴에서 살기가 씻겨 나갔고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눈빛이 맑아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려 했던 일이 얼마나 무모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은 듯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을 뻔했소. 혜태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관원들이 머리를 조아리자 보기는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천복이를 향해 나직하게 울었다. 그 소리는 천복이의 마음속에 명확한 문장으로 전달되었다. 천복아, 내 운명은 궁궐의 화려한 의복 속에 있지 않다. 너는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천복이는 보기의 뜻을 깨닫고 복순의 손을 잡았다. 복순은 눈물을 닦으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복이야, 네가 우리 천복이를 지켜주러 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복이는 복순의 뺨을 잠시 핥아준 뒤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호랑이 떼도 그림자처럼 숲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관군들은 한양으로 돌아가 왕에게 보고했다. 이 마을에는 왕의 권위보다 더 높은 하늘의 뜻이 머물고 있으니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이후 천복이는 한양으로 가는 대신 마을에 남았다. 그는 복이가 찾아준 우물 곁에 작은 서당이자 의원을 지었다. 천복이는 복이에게 배운 대로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억울한 자들의 사연을 들어주었다. 세월이 흘러 천복이는 장성하여 온 나라에 이름난 어진 학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비단옷을 입지 않았고 높은 벼슬도 탐내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 복순을 모시며 마당에 찾아오는 길 잃은 짐승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마을은 이제 복부이 머무는 땅이라 불리며 전국에서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시기하지 않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복순이 처음 보기를 거두었던 그 작은 자비심이 온 마을의 씨앗이 되어 거대한 숲을 이룬 것이다. 어느덧 백발이 된 복순은 노년의 평온함을 만끽하며 간마루에 앉아 있었다. 뜰에는 천복이의 아이들이 강아지 한 마리와 뛰놀고 있었다. 그 강아지는 보기를 꼭 닮은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복순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진정한 복이란 대단한 기적에 있는 게 아니었어. 굶주린 생명에게 밥 한 술 나눠주고 추운 이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복이었지. 바람결에 복이의 포효 소리가 아주 멀리서 하지만 아주 따뜻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복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아냐. 그녀의 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향기롭고 충만했다. 세월의 흐름은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시냇물과 같아서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았다. 보기가 천복된 훌 복순의 품에 안겨주고 하늘로 돌아간 지도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 마을의 수호신이었던 혜태. 보기의 보살핌 덕분이었을까. 복순의 아들 천복은 이제 30을 넘긴 장성한 사내가 되었다. 그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를 수도 있었으나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마을의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를 가르치는 소박한 학자의 길을 택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앞산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구경 가시겠습니까? 천복이 햇마루에 앉아있는 복순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물었다. 이제 복순의 머리는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하얗게 셌고 한때 억척스럽게 흙을 파헤치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졌다. 허리는 굽어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복순은 인자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내 다리가 천근만근인데 어찌 그 높은 곳까지 가겠느냐. 네가 다녀와서 꽃 소식이나 전해주렴. 어머니, 제 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서 업히십시오. 천복은 망설임 없이
복순 앞에 등을 내밀고 무릎을 굽혔다. 복순은 아들의 넓은 어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고, 명색이 학자라는 놈이 늙은 애미를 업고 산을 타면 남들이 뭐라 하겠느냐. 채통을 지켜야지. 어머니를 업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채통입니다. 어서요. 천복의 강권에 못 이겨 복수는 아들의 등에 몸을 실었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그리고 마을의 복을 위해 자신을 깎아먹으며 살아온 노모의 몸무게는 천복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산길을 오르는 천복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혹여나 어머니가 불편할까봐, 혹은 나뭇가지에 긁힐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노모의 거친 숨소리가 천복의 귀에 음악처럼 들려왔다. 천복아, 힘들지 않느냐? 내가 너무 무겁지. 천복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제 평생 가장 가벼운 짐이 어머니입니다. 예전에 저를 업고 그 험한 산길을 다니셨던 어머니의 고생에 비하면 이것은 깃털을 짊어진 것보다 쉽습니다. 산중턱에 다다르자 정말로 온 산이 분홍빛 진달래로 물들어 있었다. 복수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꽃향기를 맡았다. 그곳은 예전에 보기가 수맥을 찾아주었던 그 근처였다. 천복아, 저기 봐라. 보기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물을 선물해 준 곳 아니냐. 복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여전히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 우물가에는 마을 사람들이 세운 작은 비석이 하나 있었다. 복품을 가져온 아이를 기리며라는 글귀가 새겨진 비석이었다. 천복은 어머니를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앉혀드리고 샘물을 떠다 드렸다. 시원한 물줄기가 복순의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참으로 신기한 인생이었다.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강아지 하나를 거둔 것이 내 인생에 이런 큰 복을 가져올 줄이야. 나는 그저 배고픈 짐승에게 밥 한 술 준 것뿐인데 하늘은 나에게 아들을 주고 마을에 평화를 주었구나. 천복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의 그 밥 한 술, 이 보기의 마음을 움직였고 보기의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나누어 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였다.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은은한 종소리 같은 울림이 퍼졌다. 숲속에서 황금빛 갈기를 가진 거대한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그들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니,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슴이 아니라 성체가 된 해태의 자손인 듯했다. 그 신령한 짐승은 복순과 천복 앞에 영험한 약초 한 뿌리를 내려놓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보기가 보낸 마지막 선물이자 복순의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복순은 그 짐승의 눈에서 예전 보기에 따뜻한 눈망울을 읽었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구나. 해를 넘겨 저녁 노을이 산마루를 붉게 물들일 때 천복은 다시 어머니를 업고 산을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화려한 궁궐도 금은 보화도 아니었다. 늙은 어머니를 업고 내려오는 아들의 굽은 등, 그리고 그 등 위에서 평온하게 잠든 노모의 얼굴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복수는 아주 깊고 단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눈밭 위에서 꼬리를 흔드는 작은 강아지 보기를 안고 끝없이 펼쳐진 꽃길을 걷고 있었다. 그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은 선행이 만들어낸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마침표였다.